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회기 상실과 애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웰다잉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죽음 준비, 이별 준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잘 되어지면 우리가 사별이나 여러 가지 이별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황망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삼회기에는 상실과 애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의 무게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구름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비가 내린다. 슬픔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눈물이 흐른다. 밤새워 울어본 사람은 알리라. 세상에 어떤 슬픔이든 간에 슬픔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눈물로 드러내지 않으면 제 몸 하나도 추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정아 씨라는 분이 쓴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힘들 것이라고 걱정을 해서 울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어지면 그 무게를 못 견뎌서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렇게 또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슬픔이나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눈물이나 울음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그러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게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이 상실에 대한 슬픔을 충분히 울어가는 것이, 애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좋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못 들어보셨죠?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많이 울어보셨나요? 우리가 상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더 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실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물질의 상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이 상실을 경험할 때 참 안타깝잖아요. 내가 아끼는 물건을 잃었을 때, 또 내가 열심히 벌은 돈을 사기를 당했을 때 너무 괴롭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죠? 그 다음 관계적인 상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와 헤어지는 그런 상실, 또 정말 배우자와의 상실, 또 이혼, 사별, 또 자녀들의 출가, 이런 것들이 관계적인 상실이 됩니다. 이 관계가 끝날 때 오는 상실은 참 크죠. 엘리자베스 큐벨러로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고 이 인생이란 학교는 상실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하나를 놓치면 또 다른 걸 하나를 얻게 되고, 또 놓치면 또 얻게 되고, 계속 상실과 또 새로운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학교인데요. 그 중에서도 관계적인 상실은 참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내적인 상실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서 있는 공허함,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질 때 오는 공허함 굉장히 있죠. 우리가 실제적인 물건을 잊어버리고 관계를 상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참 의미를 부여했던, 그걸 위해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허무함, 공허함, 절망감은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뎌내지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적인 상실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했는데 그걸 못할 때, 여러분 치매도 그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아주 손재주가 많은데 손을 못 쓴다든지, 내가 달리기를 잘했는데 달리기를 못한다든지, 내가 말을 잘했는데 말을 못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할 때 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되겠죠. 저도 가끔 때로는
이렇게 설거지하는 게 귀찮다, 싫다고 느껴질 때 내가 어느 날 이 설거지를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 또 어떨 때는 내가 막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먹고 싶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연하곤란이라는 기능의 상실이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플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능적인 상실이 올 때 우리는 참 우울하겠죠. 역할의 상실. 내가 엄마로서 역할, 아내로서 역할, 자녀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할 때, 또 내가 역할을 하려고 해도 상대가 없어졌을 때, 또 공동체의 상실.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다가 이 공동체가 해산이 될 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뭐 이웃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동네가 개발되면서 이웃이 다 흩어지게 되든지, 또 직장이 와해되면서 또 흩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오는 그 상실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이런 상실을 통해서 굉장히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모호한 상실, 애매한 상실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애매한 상실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 허전한 느낌, 이런 것들이 상실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실을 경험해 보셨죠? 이 상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상실이 사람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상실의 본질과 상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죽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물건은 잊어버리면 또 대용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돈도 잊어버려도 좀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거나 살고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 사별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과가 굉장히 밀착된 관계였다면, 정서적으로 분화가 되지 않을 만큼 엄마가 나의 삶이고 내가 얼마나 삶이든,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밀착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언제 어떻게 죽었는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또 때로는 갑자기 사고로 가셨다든지, 또 아니면 자살로 가셨다든지, 이것이 남은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그 사람이 그냥 어느 날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심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아주 복합적인 영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부모를 사별한 경우, 또 청년이 돼서, 또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떠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 서로 정말 잘 이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정말 만나지도 못하고 멀리 있는, 저는 저희 언니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언니가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같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다 그대로 있는데 언니만 사라진 거예요. 그 언니의 존재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다음, 예전에 상실 경험이 있는가. 자, 부모를 여의거나 또 형제를 여의거나 또 누군, 어떤 경험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때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했지만 그것이 친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 분이 다 가시고 나니까 우리 형제들 사이에 중심이 없어지면서 친정이라는 것이 없어질 때 고향도 없어지고 굉장히 허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녀를 사별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대체로 자녀는 죄책감, 역할에 대한 죄책감. 이 아이를 수영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를 자전거를 타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마지막 아이가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았더라면 여러 가지 죄책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보내고 나서 부자연스러움, 이 아이를 보내고 내가 밥을 먹는다라는 게, 또 이 아이를 보내고 내가 잠이 온다는 게 너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들 양육 문제, 이 남은 자녀들 잘 키워야 되는데 보낸 자녀가 너무 커서 이 남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장애아이가 있는 형제들은 모든 부모들이 그 장애아이에게 올인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아이는 소외되는 것처럼 이 죽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남은 자녀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 예전에 자식을 앞서 보내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를 사별한 부모의 고통이 굉장히 큰데요. 영감님을 사별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자녀를 사별한 사람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오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친정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설이나 뭐 명절날 오빠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와 세배를 하러 오면 저희 나이는 모르는데요. 네 오빠가 살았으면 쟤보다 2살 더 많다. 쟤보다 1살 더 많다. 네 오빠가 살았으면 지금 손자들이 맺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엄마의 가슴에서 오빠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거는 두고두고 가슴에 묻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박완서 씨도 그런 고통이 있죠. 이분이 남편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26살 된 서울대 26인가 7쯤 됐는데 서울대 의과대학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참척의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나이까지 겪어본 울음에는 그 울음이 설사 일생의 반려를 잃은 울음이라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약간이나마 감미로움이 섞여 있기도 했다. 아무리 미량이라 해도 그 감미로움에는 고통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게 들어있었다. 오직 참석의 고통에만 전혀 감미로움이 섞여 있지 않았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스러운 일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죽고 나서 참척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극형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톨릭이란 종교를 가졌는데 하나님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어요. 내가 아들을 보내고 이렇게 살아서 밥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게 자기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았대요.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녀 사별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대체로 자녀를 사별한 사람, 앞세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녀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 자녀를 앞서 보낸 것이 내 책임이라는 데서 좀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앞서고 먼저 가고 뒤서건데 가서 또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좀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녀의 생일이나 자녀의 어떤 중요한 날 생각이 나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울어주거나 그 아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기회라도 충분히 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측된 슬픔도 알아주고요. 부모의 역할도 또 부부관계도 또 대처 기능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우자 사별할 수 있죠. 여러분 배우자하고 사별 안 하실 분 계세요? 다 사별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죠. 젊은 나이에 사별할 수도 있고 또 노년에 사별할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를 사별할 때 오는 것은 고독감이죠. 아까 자녀는 죄책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시작해서 자녀도 낳고 살림을 마련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떠나고 났을 때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독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가 사별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돈이 없어서 힘들 때는 적게 먹으면 된대요. 또 적게 쓰면 된대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했던 추억이 떠오를 때는 견딜 수가 없대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이 사람하고 같이 먹었을 때, 어디 좋은 꽃길을 걸었을 때도 이 사람하고 같이 걸었을 때 이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부부가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젊을 때는 그래도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지만 노년에는 오로지 서로 배우자가 의지하고 살다가 배우자가 가게 되면 이 의존적인 부분에서 상실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상호 의존이 되고요. 다중상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잃으면 무력감도 생기고 감각도 둔화되고 뭐 치매도 오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특히 노년에 배우자를 상실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없다는 거,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다는 거, 저녁에 들어왔을 때 불 꺼진 집에 들어온다는 거, 이불 밑에 혼자 들어간다는 거, 이 방에 텅 빈데 혼자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슬플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개인의 죽음의 인식을 더 심화해서 같이 죽고 싶은, 그리고 고독하게 되고 이제 역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주 집단을 모여서 서로 홀로 서는 방법들을 터득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이제 제가 60대니까 저희 부부도 언젠가는 사별할 거잖아요. 저는 여자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참 걱정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저에 대해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내가 아프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당신 밥은 어떻게 하고 빨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밥 사 먹으면 된대요. 빨래는 세탁기 사면 된대요. 자기는 그런데 아픈 나를 어떻게 돌봐줄지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남편이 아프다면 남편도 돌봐드리고 내 먹고 살 일상생활 하겠지만 남편은 자기 먹을 거는 챙길 수 있는데 아내를 어떻게 돌볼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가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큰 축복은 가장 가까운 시간까지 같이 있다가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따라가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서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어쨌든 어떻게 떠나보내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배우자 사별, 노인의 위험 증상은 대체로 우울증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고요. 또 지나치게 배우자에게 의존해서 같이 죽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족들의 지지 체계가 약하면 노년에 고독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시고 또 아내가 가시고 한 달 만에 이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 부모의 사별에 대해서는 부모도 돌아가실 수가 있죠. 근데 부모는 우리가 자녀가 어리거나 사춘기거나 청년이거나 결혼한 게 따라서 훨씬 달라질 수 있겠죠. 제일 힘든 상황이 사춘기의 자녀들이 부모를 사별하는 거예요. 사춘기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관이나 정체감이나 뭐 이런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가장 든든한 땅과 같은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땅이 갈라지는 그런 충격을 느끼게 되고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 사별인데요. 자, 그 자녀들에게
설득하려거나 또 위로하려는 말보다도 그 아이들의 심정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자, 상처를 주는 말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더 좋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부모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엄마는 나빠, 엄마는 미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 몰이라는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몰이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에 그 사람이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면서 그 제자가 물었어요.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를 너무 늦게 용서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이 몰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내와 자녀를 두고 간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건 아버지 입장이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 없는 아들로서 엄마와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셔서 슬프다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고 그랬어요. 늘 아버지는 미워 우리를 두고 가다니 그랬는데 자기가 50대가 넘어가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두고 갈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50대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를 용서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셔서 엄마가 가셔서 슬프다는 것보다는 믿고 원망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미워하면 안 돼, 아버지 이해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애도자의 권리라고 했죠. 애도할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슬퍼할 권리가 있고 또 내 슬픔에 대해서 말할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모두 경험할 권리가 있죠. 내 신체적 감정적 한계를 존중할 권리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슬픔을 갑자기 터뜨릴 권리가 있고 반복적인 의뢰를 이용할 권리도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울고 하는 그런 권리도 있고요. 자, 영성의 위안을 받거나 이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종교를 가져서 뭐 기도하는데 그걸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미를 찾을 권리도 있어요. 내가 이제 누군가를 사별하고 이것의 의미가 뭘까를 찾을 권리도 있고요. 기억을 품을 권리가 있습니다.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치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권리라면 나는 주변 사람들이 울지 마라, 운다고 간 사람이 돌아오나, 울면 힘이 빠진다, 뭐 지친다, 자식들을 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울 때 충분히 울어주도록 안아주고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슬픔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충분히 슬퍼하고 다 풀어서 내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데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서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늘 실수로 이어지는 날들이지만 믿음과 애정이 가득하여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많은 상실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표현하면서 나를 바라봐주는 가족, 나에게 기대하는 이웃, 또 내가 해야 될
사명 있는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을 선물처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인에게 편지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딸일 수도 있겠고, 또 아내나 남편에게 편지를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들, 직접 그때는 미안하다 고맙다를 못했다면 지금 생각하니까 너의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너의 그런 행동이 참 소중했고 너의 이런 몸이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시고 또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추도 방법이 있겠죠. 추도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 꽂아놓고 그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방법, 코스모스 길을 걸으면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거,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차려놓고 추모하는 방법,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추모하는 방법.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추모 방법이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꼭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몹시도 그리울 때는 그 사람과 갔던 여행지를 같이 가거나 또 그 사람과 나눴던 편지를 주고받거나 그 사람과 같이 찍힌 영상을 보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추모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냈을 때 그 자녀를 회상할 때 어떤 추모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마음껏 떠올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느끼는 이런 애도와 상실 과정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웰다잉 프로그램 3강 상실과 애도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의 숙제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34페이지에 있는 고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은 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말을 담아 편지를 작성해 보세요. 두 번째 숙제는 페이지 35쪽에 있는 생활 속 나만의 추모 방법입니다. 함께 웰다잉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가장 효과적인 고인을 추모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벌써 웰다잉 프로그램 절반을 함께 하신 온라인 웰다잉 프로그램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온라인 웰다잉 프로그램 4강 유언과 상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